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제 마음속은 텅 빈 방처럼 쓸쓸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매일 아침 다림질에 입던 셔츠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돋보기와 연필, 그리고 그가 끼적이던 메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제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의 부재가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엌에서 끓는 커피 냄새와 함께 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을 시간인데 이제는 고요뿐이었습니다. 그 고요가 더 깊은 슬픔으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품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대로 두자니 매일 눈에 들어와 마음이 무너지고 치우자니 마치 남편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같아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매번 옷장 문을 열었다가 이내 닫기를 반복했고 책상 서랍은 손끝만 대고 다시 밀어넣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며느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아버님 물건 정리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는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은 제겐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자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그걸 며느리 손에 맡긴다는 게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좀 거들어주면 좋지.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맡기는 게 맞을까? 혹시라도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했기에 결국 며느리의 손을 빌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집에 들러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어 곱게 개고 오래된 신발을 박스에 담고 서랍 속 서류들도 차곡차곡 분류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야무진 며느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의 물건 하나하나에 깃든 사연을 며느리가 과연 다 알까? 혹은 모르는 채 함부로 치워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며느리가 옷과 책들만 정리하는 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꾸준히 들러 정리를 도와주었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건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와서 정리를 도와주는 날이면 저는 괜히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분명 있었지만 집안 깊숙이 남편의 물건을 건드린다는 사실이 제겐 참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방 쪽 서랍장을 정리해 볼까요? 저는 순간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그 서랍장에는 남편이 늘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목시계, 결혼할 때 맞춘 반지, 그리고 젊은 시절 찍었던 흑백 사진들까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함부로 열지 않았던 서랍장이었습니다. 거긴 내가 직접 할 테니 내가 굳이 손 안 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손만 조금 거들게요.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오래 묵은 종이와 가죽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남편의 기운이 배어 있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멸실된 듯 보였던 반지 한 쌍이 작은 상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맞춘 반지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거의 끼지 않았지만 특별한 날이면 꼭 꺼내 끼곤 했습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결혼 첫날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낯설고도 설레던 그날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는 어머니랑 아버님 이야기 같네요. 오래오래 간직해 두셔야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남편과 나만의 이야기를 며느리가 이렇게 쉽게 만지고 말한다는 게 왠지 불편했습니다. 또 다른 서랍에서는 오래된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저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봉투를 들고 있으니 그 시절 밤마다 편지를 기다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편지를 꺼내 들려 하자 저는 서둘러 빼앗듯이 제 품에 안았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볼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며느리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이어가던 며느리는 낯선 물건들에도 눈길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쓰던 만년필, 오래된 수첩, 낡은 안경테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며느리는 가끔 아버님이 이런 것도 쓰셨군요라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미묘했습니다. 내겐 너무도 익숙하고 특별한 것들이 며느리에겐 그저 오래된 물건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리는 그렇게 조금씩 진척됐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남편의 흔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박스에 담겨나가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은 한편으로는 후련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이 마치 큰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정리가 끝나고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텅 빈 방 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졌는데도 어쩐지 더 쓸쓸했습니다.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유품 정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서재를 좀 정리해 볼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재는 남편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공간이었습니다. 책들이 가득 꽂힌 책장, 늘 쓰던 낡은 의자, 그리고 책상 한쪽에 놓인 오래된 금고. 저는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남편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재는 아직은 좀 두고 보자꾸나. 내 아버지가 가장 오래 앉아 계시던 곳이라. 제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려 애썼습니다. 서재를 정리한다는 건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정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시기보다는 제가 곁에 있을 때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며느리가 서재의 깊숙한 곳까지 손을 댄다는 게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모릅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책장을 하나하나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법률 서적, 경제 잡지, 노트들 책마다 종이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며느리가 책을 꺼낼 때마다 그 속에서 접혀있는 메모지나 남편이 끄적이던 낙서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꼼꼼히 기록을 많이 하셨네요. 며느리가 감탄하듯 말했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길은 책상 옆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지만
남편은 그 금고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 금고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괜히 목소리를 높여 말을 꺼냈습니다. 거긴 손대지 말고 책만 정리해라. 제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는지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무언가가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듯 조용히 책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은 자꾸만 금고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것을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안에 대체 무엇을 넣어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금고를 향해 있었고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서재는 여전히 정리가 덜 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은 일부 비워졌지만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 더미가 남아 있었고 구석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가방과 여러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책상 쪽을 좀 정리해 볼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은 남편의 손길이 가장 자주 닿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류철 속에는 아마 남편이 일하면서 남겨둔 기록들이 그대로 있을 터였습니다. 괜히 그 속을 들여다봤다가는 눈물만 쏟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책상은 내가 해라. 나는 옆에서 볼게. 저는 힘겹게 그렇게 말하고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히 서류철을 꺼내고 낡은 가죽 가방도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은행 거래 내역서, 남편이 손으로 쓴 짧은 메모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꼼꼼하셨네요. 이렇게 다 모아두셨다니. 며느리가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제 마음은 그 말에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무엇을 그토록 꼼꼼히 남겨뒀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손이 책상 옆 작은 서랍에 닿았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평소 보던 집 열쇠나 서랍 열쇠와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열쇠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그 순간 제 시선은 본능적으로 구석의 금고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그냥 둬라. 어디에 쓰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저는 얼버무리듯 말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린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길이 금고로 향하는 걸 눈치챈 듯 잠시 금고를 바라보다가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열쇠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을 괜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금고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봐 괜히 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 안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금고였기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금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금고가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지 않느냐?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열쇠 꾸러미 속 그 낯선 열쇠가 금고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혹여 남편의 또 다른 얼굴, 제가 모르는 비밀이 드러나 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변함없이 집을 오갔고 저는 겉으로는 차분히 지켜보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긴장과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자꾸만 금고 가까이 머무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럴 때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의 정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조금씩 깨끗해졌고 쌓여있던 짐들이 줄어들면서 공간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반대로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금고가 자꾸만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서재 한쪽 구석을 정리하겠다며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손끝이 금고 위를 스쳤습니다. 작은 금속성 마찰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참 오래돼 보이네요. 혹시 아버님이 쓰시던 금고인가요? 며느리가 무심한 듯 물었지만 저는 그 질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있던 거다. 근데 건드리지 마라. 내 아버지가 뭐 넣어둔 건지는 나도 모른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안쪽에서는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게 다시 상자 정리에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길이 잠깐 금고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서재에 들어가기가 더 두려워졌습니다. 금고는 마치 제게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왜 나를 열어보지 않느냐? 너도 궁금하지 않느냐? 밤이면 그 금고가 자꾸 꿈에까지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제게 등을 돌린 채 금고 앞에 서 있었고 제가 다가가려 하면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가슴이 쿵쾅거려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그 후로 달라 보였습니다. 집에 와 정리를 돕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자꾸 금고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혹은 먼지를 닦는 척하면서 은근히 금고 가까이에 오래 머무는 듯한 모습이 제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차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제게조차 말하지 않은 비밀을 며느리가 먼저 알아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날이 갈수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서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더니 무심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왜 꺼내봤니? 그냥 제자리에 둬라. 며느리는 놀란 듯 저를 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 별 뜻은 없었어요. 그냥 혹시 금고 열쇠가 있을까 싶어서요. 어머니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칼끝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한 척했지만 분명 금고 안을 열어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 필요 없다.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분명히 금고에 호기심을 품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불을 꺼둔 어둠 속에서도 금고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마치 숨겨진 불씨처럼 마음속을 계속 태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정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잠식되어 갔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특히 서재에 들어가는 날이면 제 심장은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정리하다가도 며느리의 손길은 결국 금고 근처를 스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지를 털겠다며 금고 위에 걸터 앉아 천장을 바라보더니 무심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오래된 금고를 왜 두셨을까요? 안에는 무슨 게 있을까요? 그냥 옛날 서류들이겠죠?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괜한 호기심 부리지 마라.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거다.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도 금고가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금고 앞에 앉아 열쇠를 하나하나 시험해 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결에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면 혹시 며느리가 몰래 집에 들어와 금고를 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망상까지 번져갔습니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금세 다시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리를 끝내고 돌아간 뒤 서재에 들어갔는데 금고 위에 얇은 먼지 자국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손으로 짚고 지나간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그 의심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금고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적부터 감히 만져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위에 멀쩡히 있던 먼지가 흐트러져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재 문을 아예 잠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열쇠라도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심히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감고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정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금고는 결국 열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이 뭔가 중요한 걸 남겨두셨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얼른 차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내 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건 이유가 있는 거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간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실망과 아쉬움, 그리고 무엇보다 호기심.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금고를 열고 말겠구나. 그날 밤은 유난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조차 잦아들어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불안 때문에 서재 앞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재가 신경이 쓰일까?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귀를 기울이던 순간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또 열쇠가 돌려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겨 서재 문 앞에 다가가 귀를 댔습니다. 안에서는 분명히 작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억지로 맞춰보려는 듯한 금속성의 마찰음.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괜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서 수없이 자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머릿속에 떠오른 건 며칠 전 며느리가 무심히 던졌던 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바로 그 금고를 열려고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안에는 며느리가 책상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랍에서 본 적 있던 낯선 열쇠가 들려 있었고 그 열쇠를 금고 자물쇠에 맞춰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뭘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열쇠가 딱딱한 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정리하다가. 그녀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빛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눈빛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다가 금고를 연다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더는 변명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배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평생 간직해온 금고, 그리고 저조차 감히 열지 못했던 그 금고에 며느리가 손을 댔다니.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금고는 내가 건드릴 게 아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금고가 깊숙이 자리 잡아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며느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차분한 태도로 유품 정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이전에는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어느 순간 제 시선을 피하고 혼자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제게 직접 묻던 사소한 질문들도 줄어들었고 때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류를 훑어보곤 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걸 왜 이렇게 오래 간직하셨을까? 그녀가 흘리듯 내뱉은 말이 제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만지며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속내를 드러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건 어머니가 간직하세요라며 물러섰을 텐데 이제는 마치 자신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시선을 애써 피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지어낸 듯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뒤 서재를 둘러보다가 금고 자물쇠 주변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늘어나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착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 뭔가로 자물쇠를 몇 차례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며느리 앞에서 태연한 척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정리하는 게 오래 걸려서.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나를 방심시키려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가자 저는 또다시 서재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잠든 사이 며느리가 다시 열쇠를 손에 넣어 금고를 열려 하진 않을까? 그날부터 저는 집안 어딜 가든 금고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밥을 지으며도 잠시 낮잠을 청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금고와 며느리의 시선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점점 더 미묘해졌습니다. 제 앞에서는 평소처럼 효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가끔 멀리서 바라보면 그 눈빛 속에 어떤 결심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제 직감은 점점 더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들러 몇 시간 동안 묵묵히 정리를 돕고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도 지쳐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바람이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닫아두었는데도 서재 쪽에서 아주 미세한 스침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등은 꺼둔 채였는데 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제 손이 문고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젖어들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누군가가 금고와 씨름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불빛을 받으며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작은 열쇠와 드라이버 같은 도구가 들려 있었고 금고 자물쇠를 맞춰보려는 듯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순간 모든 걸 들킨 아이처럼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차마 바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너 지금 뭘 하는 거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허둥지둥 손에 쥔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완전히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내가 못 본 줄 알았니? 짧은 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단순히 호기심에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언젠가 기어이 금고를 열고야 말겠다는 그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며느리는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이전보다 더 공손하게 굴었고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그렇게 사과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 유품 정리를 도왔습니다. 차를 내오거나 저녁상을 차리는 일도 전보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한 법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수록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만 같은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전화를 받을 때, 창문 밖을 오랫동안 바라볼 때, 집안 여기저기를 정리하는 척하며 눈길을 피할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래된 서류 같은 건 필요 없으신 거죠? 그냥 다 버리셔도 괜찮잖아요. 순간 제 눈길이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제겐 분명히 금고를 빗대어 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필요 없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벌레 울음소리만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금고가 제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과 겹쳐 떠오르며 제 마음을 한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서재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뒤면 꼭 들어가 금고를 살폈습니다. 작은 긁힌 자국이 늘어나진 않았는지, 위치가 바뀌진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제 눈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마음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방에 있던 작은 여행용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구석에 놓여 있던 것이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옷장에 넣어둔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자주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시간이 늘었고 집에 와 있을 때도 자주 어디선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 무언가 준비하고 있구나. 그 준비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을 무언가. 며느리는 분명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밝게 인사를 하고 서재를 오가며 남편의 서류를 정리했고 저녁에는 같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공기의 차이를. 예전 같으면 책이나 옷을 정리하다가도 제게 이것저것 물으며 의견을 구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혼자 움직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녀는 슬그머니 안방이나 서재로 들어가 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숨죽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 제가 아침에 잠가두었던 문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다가갔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책상 위에는 펼쳐져 있던 서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멀리 있는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묵묵히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도 태연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내일 다시 와서 이어서 할게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고 걸음걸이 또한 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새벽녘에 잠이 깨어 부엌으로 나가던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의 방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는 여행 가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상자가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아이 정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와 아침밥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니 며느리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구석에 놓였던 작은 가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금고도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억지로 열렸는지 자물쇠가 덜그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 다리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끝내 금고를 열고 무언가를 가지고 떠났다는 사실이 온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새벽 며느리가 사라진 방 안에 홀로 서 있던 저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금고는 벌어진 채 텅 비어 있었고 방 안은 기묘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이 고요함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아들었습니다. 번호판 위에 손가락이 몇 번이고 맴돌다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금고를 열고는 사라졌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지,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였는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 속에서는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공항이나 항구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가방, 며느리의 초조한 눈빛, 그리고 꺼져 있던 휴대전화.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아예 해외로 도망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절차대로 출국자 명단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돌아온 대답은 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님께서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신 게 맞습니다. 해외로 나간 경우 수사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가져간 게 현금인지 서류인지 확실히 특정하기 어려워서 당장 체포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되찾을 방법이 막막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경찰관은 곤란한 듯 짧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방 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고요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간직한 금고, 저조차 열지 못했던 그 비밀을 며느리가 훔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마저 손을 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끝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그날 이후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외로 도망쳤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지만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가지고 사라졌는지 그 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거의 매일같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출국한 나라에서 연락이 온 건 없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린다는 말은 제게 곧 희망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무거운 짐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뒷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갔다면서?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명예가, 우리 가정의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잊으세요. 경찰도 방법이 없다는데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르는 금고 속 봉투, 그것을 며느리가 가져가 버렸다는 사실은 제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번의 사계절이 돌고 돌아도 며느리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며느리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낯선 도시 어딘가에서 혼자 방황하는 모습, 울먹이며 제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그마저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기다림이 무뎌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통이 굳어져 버렸다고 말해야 할까요? 제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졌고 집안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요했습니다. 이따금 혼잣말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돌아온다 해도 용서받을 수는 없을 거다. 그 말이 제 위안이자 결심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긴 했지만 죄의 대가 없이 다시 일상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식도 없이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며느리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잔혹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소식은 단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아들도 차츰 이 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이 그 기억에 붙잡혀 날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발소리였기에 누구일까 싶어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억 속의 며느리와 눈앞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전엔 단정하게 빗은 머리, 또렷한 얼굴빛으로 집안을 오가던 아이가 이제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뺨은 패어 눈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윤기가 사라졌고 옷차림도 헤어진 셔츠와 낡은 바지 한 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있었습니다. 겨우 입술을 열었지만 그 짧은 한마디조차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뼈만 남은 듯 초라한 몰골, 갈 곳 잃은 짐승 같은 눈빛, 불쌍하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 남편이 평생 간직했던 금고를 열어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아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3년간의 죄가 사라질 수 있는가. 머릿속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감정 속에서 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정심이 죄를 덮을 수는 없는 법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동작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제 입술은 굳건했습니다. 늦었다. 내 죗값은 내가 치러야 한다. 경찰서에 전화를 건 뒤 집안은 숨조차 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제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물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나를 속이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냐?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훔쳐서 달아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도 살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짙은 연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그 연민을 눌렀습니다. 힘들었다는 이유로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 남편의 마지막 비밀을, 가족의 신뢰를 배신한 건 사실 아닌가. 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그건 내 잘못이다. 남의 것을 훔쳐 도망간 건 변명할 수 없는 죄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듯 고개를 숙였고 흐느낌만 방 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쌍한 아이를 그냥 품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유혹, 그러나 끝내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목소리. 남편의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다. 내 삶을 속이고 지나가는 자비는 없다. 죄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창밖에서는 경찰차가 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닌 조용한 정지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가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경찰이 왔다. 내 말에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돌덩이를 끄는 듯 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그 불쌍함이 내 죄를 덮어줄 순 없다. 나는 끝까지 이 선택을 지켜야 한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더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제복 차림의 그들은 상황을 짧게 확인한 뒤 며느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라오셔야겠습니다.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붙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발걸음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억, 가족의 명예, 그리고 제 지난 세월이 발목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며느리를 양옆에서 부축하며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차 문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서히 멀어지는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집안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졌을 때의 공허함과는 다른 마치 깊이 파낸 땅속 같은 허무가 저를 삼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았는데 초침이 째깍째깍 흐르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나도 죄를 짓고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물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를 내 손으로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나처럼 했을 것이다. 불쌍하다고 해서 죄를 덮어둘 수는 없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방임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차라리 분노가 남아 있었다면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건 오직 고요와 공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금고가 있던 자리 앞에 섰습니다. 텅 빈 금고 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결국 우리에게 상처뿐이었나 봅니다. 눈을 감으니 남편이 금고 앞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던 예전의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 잡지 못한 모습, 그 꿈처럼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도 결국은 붙잡지 못한 채 흘러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나 경찰차에 실려간 날, 제 삶은 다시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단순한 적막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하루하루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동안은 집 안구석마다 며느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부엌에 서면 제 옆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면 금고 앞에서 멈칫거리던 그녀의 눈빛이 다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그 아이에게 마지막 한 번쯤은 손을 잡아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시 떠오르는 건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텨온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내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집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분노, 그 다음엔 공허와 허무가 차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유혹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지켜야 할 선도 있는 법이다. 저는 이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연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연민을 무조건 용서로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용서는 언젠가 가능할지 몰라도 죗값을 치른 뒤에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피어나는 작은 꽃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상처와 회복의 반복이구나. 하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겠지. 이제는 며느리를 원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리에서 배운 교훈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나 가족이기에 끝까지 지켜내야 할 믿음도 있다. 저는 더 이상 금고를 떠올리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 금고는 제게 또 하나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언젠가는 비워진다는 사실, 그러나 마음만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남은 날들을 원망이 아닌 평안으로 채우자. 설령 상처가 남아있더라도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희망을 지켜보며 살아가자. 이제와 돌이켜보니 제 삶은 참 많은 구비구비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금고를 둘러싼 긴 시간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다는 것을.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이 한번 깨지는 순간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이 깨졌을 때 흘린 눈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오래 끌고 갈수록 내 삶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용서는 쉽게 내뱉을 말이 아니다. 죗값이 치러지고 난 뒤에야 진짜 용서가 가능하다. 며느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쓰라림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연약함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제가 단단해야 제 자식들도 제 손주들도 삶을 지탱할 힘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제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것을 무조건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평생 원망 속에 갇혀 살 필요도 없습니다. 죄는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 뒤에 진정한 용서를 생각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해지고 남은 삶이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빈 금고 앞에 서서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허무가 아니라 배움으로 기억하자. 그리고 제 남은 날들을 남편의 기억을 지키며 제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걸어온 긴 세월이, 그리고 며느리와의 아픈 인연이 제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췄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남편의 유품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책들을 조심스럽게 훑어내고 노트와 서류철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남편의 손길이 닿아 있던 흔적을 느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이 남긴 낡은 메모, 희미하게 바랜 사진, 오래전 가족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의 기억을 차근차근 정리할게요. 조용히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어느 순간 손에 작은 시계가 잡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매일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였습니다. 멈춘 지 오래된 바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시계를 바라보니 제 마음속에서는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네요. 결국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 봐요. 작은 상자 속에는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젊었을 때 남편이 제게 써준 짧은 글귀들이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애정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원망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그리움이 섞인 한결 부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빈 금고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금고는 더 이상 두려움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는 남편과의 기억을 간직하는 조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품들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세월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자. 원망이 아니라 기억으로, 슬픔이 아니라 배움으로. 창밖에는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붉게 번지는 하늘빛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무게가 여전히 제 어깨 위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제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끝내고 서재 불을 끄자 방 안은 고요하게 잠들었습니다. 텅 빈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삶 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와 의자에 앉으니 창밖에서 저녁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유난히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모든 게 지나갔다. 3년의 기다림,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가슴 저미는 배신과 고통 그 모든 것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결국은 제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미움이었고 때로는 연민이었으며 끝내는 배움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외로운 날들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으니까요. 남은 날들은 원망이 아니라 평안으로,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채우며 살자. 창밖 하늘은 서서히 어둠에 물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한층 밝아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